오늘 기센 이슈에서는 2017년 한국 주택시장 전망이라는 주제로 현재 한국 주택가격 분석, 조기 대선이 분양시장에 미칠 영향, 올해 주택시장의 긍정적 전망의 근거, 그리고 2017년 부동산 정책과 수급의 변화 등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청자들 건강 유의하는데 제가 목이 먼지가 많이 꼈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목이 많이 탁했습니다.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책에서 주장하신 게 굉장히 쇼키한데 일단 그 얘기를 먼저 하고 주택가격 한번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그러니까 한 푼도 안 쓰고 집을 살 수 있는 지수가 보통 PIR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게 이제 뭐 신문 매체 등에 보면 뭐 얼마 버는 사람이 꼬박 몇십 년을 모아야 집을 한 채 이러면서 굉장히 공포 프레임들이 많이 만들어졌죠. 근데 우리 이상호 연구위원이 주장한 거 보면 굉장히 쇼킹해요. 지금 나와 있는 프레임에 의하면은 어떻게 그거 좀 얘기 좀 해주시죠.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PIR이라는 게 이제 가구 소득 대분의 집값입니다. 그러니까 가구 소득이 집값을 얼마나 이제 모을 수 있어야 집을 살 수 있느냐. 쉽게 말씀하시면 그건데.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신문이나 이런 여러 가지 언론 보도상으로 내용을 보시면 10배가 넘는다, 10년이 넘는다, 뭐 12년이 넘는다 이런 얘기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나오는데 뭐 정부에서는 그 정부 유관기관인 한국감정원 그리고 이제 민간은행인 KB은행 이 두 군데서 PIR을 매월 계산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 PIR 같은 경우가 이제 몇 배냐라고 보시면 대부분 6배가 안 되는 이런 상황들이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감정원에서는 한 7배. KB에서는 한 10배 정도가 된다고 지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밖에 안 돼요? 네, 이 뜻이 바로 이제 말씀하셨던 왜 이렇게 적게 나오느냐인데 이거 정말 너무나 임의적으로 해석 가능한 숫자입니다. 왜냐면은 가구 소득을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달려 있는데 집값을 또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슉 바뀌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제 전국 평균 소득을 가지고 강남 집값을 집어넣게 되면은 아마 30년도 나올 겁니다. 나오죠. 네. 근데 오히려 이제 또 수도권에 웬만큼 이제 소득이 약간 좀 높진 않아서 이제 서울 그 위성도시에 사시는 분들 기준으로 해보면은 또 생각보다 굉장히 낮게 나올 겁니다. 왜냐면 직장은 서울이고 거주는 위성도시에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집값은 또 굉장히 싸지죠. 그래서 그 계산칙의 가장 핵심은 서울 집값을 아니면 전국 집값을 얼마로 넣을 거냐. 근데 여기서 집값은 잠깐만요. 집값은 언제나 그 전국 평균 집값이라고 이렇게 친절하게 주석이 달리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전국 평균 집값을 기준으로 해서 보실 때가 아까 말씀드렸던 5배입니다. 생각보다 지금 굉장히 싼 거고, 뭐 지금 현 제 계산으로는 한 5.7배 정도가 되는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5.7년 걸린다는 얘기죠? 네. 중위소득자가 한 푼도 안 쓰고 살 때, 집을 살 때 5.7년 걸린다는 얘기죠?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가구 소득이 생각보다 여유가 있는데 이 집을 못 산다고 자꾸 겁을 주는 쪽으로 해석이 되는 때 이 PIR, 특히 PIR이라는 전문 용어를 쓰지 않고 굉장히 좀 자극적인 단어를 쓰죠. 뭐 근로소득자가 한 푼도 쓰지 않았을 때 꼭 한 푼을 쓰지 않아야 살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대부분 분들, 특히 서울이 아닌 지방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거의 3년에서 4년이면 대부분 집을 살 수 있을 만큼 집값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뭐 첫 번째 질문 답 나왔네요. 한국 주택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락할 거라 보시나요? 이렇게 첫 번째 질문인데 대답을 해주시죠. 제가 오른다는 말은 하지 않겠지만 빠질 거라고 보진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산이라는 게 가격이 하락을 하려면 일단 굉장히 좀 비싼 버블이 끼어 있어야 폭락이라도 가능한 건데 사실 가격 상승이 없으면 가격이 하락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극히 이성적인 판단을 해보시면은 부동산도 다른 주식이나 채권 이런 것처럼 투자 자산 중에 하나일 뿐인데 너무나 가격이 싸지는, 그러니까 저평가 구간에 들어가면은 어디선가 수급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대 수익률이 이상 나와주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른다는 말을 드리는 게 아니라 내리기가 상당히, 그러니까 하락하기가 상당히 힘들 것으로 볼 만큼 지금 한국의 부동산 가격, 특히 주택 가격은 상당히 하락해 있는, 높지 않은 수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 프로에 출연했던 전문가들의 이제 연구원들도 많이 나오시거든요. 그 주택산업연구원에서 이제 나온 자료를 보면 정확한 숫자가 아마 조금 틀릴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이제 100을 일반 재고주택 가격이라 봤을 때 상승장에서 일반 다른 분양 물량 가격이
그러니까 얼마 정도면 수인할 수 있느냐 시장에서라는 수치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100으로 기준했을 때 일반 재고주택 가격이 한 117% 정도 됐을 때 용인할 수 있는 게 최대 128% 정도였는데 그 15년, 16년 초까지 그 숫자가 굉장히 높아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랑은 지금 이상우 연구위원하고 다들 이제 조금씩 괴리가 있는데 가격이 낮단 말이 그러면 전체적 재고주택 시장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분양 가격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신 분양 가격이라는 점은 사실 지금 시장에서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합리적인 가격 수준에 이미 도달을 했다고 저도 보고 그렇죠. 있습니다. 많이 내렸죠. 네, 뭐 사실 최근에 많이 분양가도 올라가기도 했고, 그래도 그 집들이 대부분 새 집이니까 그런 갖고 있는 프리미엄들이 이제 반영이 그렇죠. 됐다고 보신다면은 이제 지금 그 분양가가 시장에서 소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 보시면 대부분 소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시장에서 이 정도의 집값은 용인할 수준이 충분히 된다는 걸 인정을 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서 신축 가격 대비 구축 가격이 어느 수준일 거냐라고 보시면은 구축이 당연히 훨씬 더 저렴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신축 아파트가 아닌 구축 아파트를 마련하는 그런 상황이라면은 아까 보셨던 PIR 같은 지표로는 훨씬 더 저렴한 상황에 도달한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좋습니다. 일단 제가 정해진 질문을 하다가 이렇게 생각나는데 또 질문 드릴게요. 자, 통념상 그 아까 좀 비슷한 맥락인데 이제 14년도부터 14, 15, 16년 너무도 과열이 됐었다. 물론 이제 기저효과에 의한 그런 측면도 있지만 너무 과열이 됐었다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분양 물량이든지 계약 물량이든지 입주 물량이라든지 이걸 합리적인 근거로 팩트라고 얘기하면서 들이대면서 과열이라고들 얘기하는데 우리 이상우 연구위원은 주택시장 과열 상태가 아니라고 하는 그 주장하는 근거는 어떤 겁니까? 네, 뭐 국내 지표만 보면은 과열이라고 보기가 아주 쉽죠. 왜냐하면 지난 말씀하셨던 2014년도부터 지난 거의 3년간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렇죠. 올라간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인데요. 저는 기본이 주식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식 일을 할 때도 한국 주식이 싸다라고 말할 때는 해외, 특히 뭐 미국이든 일본이든 유럽이든 이런 선진국 증시뿐만 아니라 같은 이머징 시장까지 다 비교해서 한국이 싸다 아니면 같은 업종 내에서 뭐 이런 비교 지표라는 게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저희는 부동산 가격 얘기할 때 비교를 잘 안 하고 그냥 절대 상승액으로 자꾸 말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아니 비교하면 네. 다른 얘기라고 듣지도 않아요. 일단 프레임 자체가요. 네. 그래서 뭐 이런 정성적인 부분을 자꾸 강조를 많이 하는 경우가 많고 정량적으로 해외 대비 몇 프로 올랐다거나 혹은 뭐 지방 대비 수도권 가격이 얼마가 올랐다거나 이런 것들을 자꾸 금액으로만 얘기를 할 뿐이지 예. 기존 가격 대비 몇 퍼센트가 상승했다라고 보는 거는 또 대부분 약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3년간 수도권 가격이 빠르게 올라간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막상 저희가 수도권이 아까 말씀하셨던 2010년부터 13년 4년 동안 오히려 내렸었다는 상황을 주목을 안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리만 사태라고 하는 그런 2008년도 이후에 글로벌 경제 위기 상황은 대부분 또 인지는 하고 계시고 근데 그런 상황에 2009년부터 곧바로 오르기 시작했던 부산이나 아니면 울산이나 대구 이런 영남권 부동산 가격들 같은 것들은 대부분 신경도 안 쓰고 계신데 실제로 부산이나 울산, 대구 이런 영남권 가격은 지금도 오르고 있거든요. 지금 이 2010년도부터 오르기 시작한 이런 움직임이 지금 한 거의 8년째 오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쪽은 그렇게 과열이라고 생각들 안 하시지만 최근에 한 3년 오른 수도권 가격만 굉장히 올랐다고도 느껴집니다. 그 이유가 왜냐면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도권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집값 올라가는 걸 느끼지만 다른 사람 사는 동네들 가격의 상승은 솔직히 내 할 바 아닌 거죠. 네,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이상호 연구위원 얘기한 것처럼 3년 동안 오른 건 수도권이 올랐던 거죠. 그 말의 전제는 그 앞전은 3년간 계속 빠졌었던 거죠. 2010년부터 악성 미분양이 발생했었고 수도권에서 그랬다가 이제 올라가니까 아까 제가 기저효과라고 한 것처럼 상대적으로 훨씬 더 많이 올라갔던 것 같고 근데 지방시장은 뭐 이따 질문이 있지만 지방시장은 저희도 경고를 많이 했었거든요. 어떤 측면에서 그 팩트를 유출해내냐면 그 수급 대비 공급 비율로 수급 비율로 따졌을 때 그 필요로 하는 양과 공급과 수요가 언밸런스가 되는 측면이 이제 거꾸로 그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때까지 계속 올라갔었고 16년부터 이제 빠지기 시작하는 그 미스매칭이 날 거라 이렇게 봤는데 우리 그 부분은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그거를 숫자만 딱 놓고 보면은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요. 한국 주택시장의 가장 맹점 중에 하나는 지금 전국에 있는 1670만 호의 주택 중에 사람들이 정말 살고 싶어하는 주택의 숫자가 너무 얼마 안 된다는 사실을 대부분 좀 간과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주택은 많은데 막상 그게 주택 같지 않은 주택이 너무 많은 거죠. 그 이유는
한국이 너무나 빠른 경제 성장을 통해서 70년대 진집도 집이고 심지어 80년대 진집도 집이지만 주택 수에 잡히는 네. 거죠. 근데 막상 지금 살고자 하는 집들은 대부분 2010년도 이후에 진 새 집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도 원치 않는 집들, 특히나 또 지금 인구의 저희 한 40% 정도가 아파트에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파트가 아닌 집들은 또 막상 그런 주택의 대상, 거주의 대상에서 대부분 제외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은 이렇게 빼고 저렇게 빼고 보면은 막상 시장에서 원하는 그 수요가 이제 충족돼야 될 수 있는 주택의 숫자가 굉장히 적은 데다가 아까 지방이 이제 지난 거의 7, 8년간 강했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 좀 쉴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긴 하지만 지방 역시도 서울 못지않게 그런 주택의 노후도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리고 지방 거점 도시들이 최근에 이제 재건축이나 재개발들이 활발해지다 보니까 지방들도 오히려 멸실 효과가 더 빨라지고 있는 이런 특징들이 나타나주고 있고요. 예. 서울과는 다르게 지방은 지금 재건축 재개발 관련된 그런 속도들이 하나도 늦지가 않습니다. 서울은 여러 가지 제약들이 많이 붙고 있지만 그렇죠. 35층 규제라거나 이런 것들이 있지만 지방은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 그대로 경제 논리에 의해서 지금 새로 집을 져서 분담금을 들어가서 집을 새로 올렸을 때 그 집이 나중에 임대가 된다거나 혹은 이제 주택 가격 상승이 나타난다거나 이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진행되는 어디까지나 지극히 경제 논리에서 접근하는 일들이 지방서도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지방, 뭐 서울 둘 수도권 할 것 없이 당분간 주택 부족 문제는 좀 벌어지지 않겠는가 쪽으로 보고 있어서 아까 제가 주택 가격이 하락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린 그 주요 근거 중에 하나는 주택 같지 않은 주택이 너무 많다는데 저는 기인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택 같지 않은 주택이라는 표현은 이제 저희가 표현하는 그 멸실 시효가 한 25년 이상 된 집들, 주택들 그런 것들이죠. 이제 뭐 철거를 해야 되는 뭐 재개발 재건축이 아니더라도 그 노후주택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연한 자체가 이렇게 많다는 거죠. 그렇죠. 주택들이. 근데 저는 사실 그 노후주택의 범위를 좀 더 넓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저는 노후주택을 15년 차 이후의 주택들을 대부분 노후주택이라고 너무 짧은 거 아니에요? 평하는데 왜냐하면 지금 20대나 30대 뭐 이 TV를 보고 계시는 많은 시청자분도 마찬가지시겠지만 그분들이 진짜로 원하는 주택은 15년 이내에 지어진 주택들이 많고요. 특히나 10년 이내에 지어진 주택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진 집들과 지금 집들의 평면 구조나 아니면 단지 내 구성이라거나 아니면 지하주차장에 대한 연결이라거나 정말 편의시설 자체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한번 새 집을 살아본 사람은 다시는 구축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 정도로 투자 때문에 들어가겠죠. 투자 때문에.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이 주거 환경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특히 정부에서 15년 차 이상 된 주택에 수직 증축 리모델링이라는 걸 이미 허용해 놓은 이런 상황에서라면은 재건축 연한이 지금 현재 30년이기 때문에 대부분 노후주택을 30년으로 잡고 계시지만 그렇죠. 실제로는 15년 차 이후의 주택들을 한꺼번에 다 노후주택의 그런 개념에 넣으셔도 저희는 충분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이 얘기는 이제 중국 얘기인데요. 지금 중국하고 하도 심하니까, 관계가 심하니까, 해외 사례를 보면 캐나다나 뭐 호주나 이렇게 보면 중국인하고 한국인이 집값을 다 올린다고 하잖아요. 그 교육열이나 그 주변 환경들 때문에. 그래서 한국에서도 중국계 이제 고고도 미사일이나 이런 경제 규제 때문에 자금 이탈이 된다. 그래서 전체 글로벌 시장에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라는 또 그런 프레임도 일종의 있어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슬프게도 한국 부동산 시장에 중국계 자금이 들어와서 오른 게 없습니다. 그래서 나갈 것도 없다고 쉽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중국계 자금이 들어온다는 뜻은 영주권 이런 것들이 붙은 상태에서 대부분 진행이 됐기 때문에 많이들 선호했던 지역들이 이제 캘리포니아 같은 미국 서부나 아니면 밴쿠버 같은 캐나다 서부, 뭐 시드니. 그러니까 누구나 이제 한국 사람들의 상당수도 주거의 선호도가 있는 그런 지역들에 대부분 몰렸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지역들의 주택 가격이 많이 올랐었고 그런 지역들 가격이 최근 약간 내려가기 시작을 했던 거는 그런 엄청난 매수세가 약간 둔화되면서 나타났던 일인데요. 서울은 잘 생각해 보시면 저희는 서울에 집 산다고 영주권 부여가 되지 않는 나라입니다. 거기다가 실제로 와서 사신 분들이 일부 있다. 특히나 뭐 특정 연예인들이 사는 좀 비싼 단지들에 뭐 사러 오신 분들이 뭐 층으로 산다 뭐 이런 소문들도 신문 기사들도 많이 나곤 했지만 합정동 쪽에 많이 그렇게 움직였다고 소문 났어요. 뭐 그렇죠. 뭐 몇몇 엔터테인먼트 예, 업체들 근처 그리고 또 뭐 어떤 연예인이 사는 고급 주상복합 뭐 그런 앞집이나 윗집을 사기 위한 뭐 그런 얘기들도 많이 들리긴 했지만 그건 정말 일부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 서울 특히 서울이나 수도권 주택을 외국인들이 그렇게 사 들어간 일조차 없기 때문에 한국은 지금 자금 유출에 의해서
마치 주식시장처럼 과거에 주식이 뭐 외국인 다 빠져나가면서 수급이 빠지는 그런 상황을 부동산에서 우려하시는 거는 좀 너무 기우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좋습니다. 자, 분양 시장이 이제 갑자기 뭐 벚꽃 대선 얘기가 나서 5월 9일 예정이 돼 있는데 뭐 그로 인해서 해마다 원래 대선 전국 때는 부동산 가격이 조금 오르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뭐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어서 그런지 아니면 그 무정부 국가가 오래돼서 그런지 분양 물량이 그 지금 예년에 비해서 많이 못 미친 물량 기조를 보이고 있는데요. 분양 시장 어떻게 전망하세요? 네, 분양 올해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는 전문가 의견들이 상당히 많았고 실제 3월달까지 그렇게 많이 진행은 안 됐었습니다. 예. 실제로 많이 진행한 업체는 뭐 GS건설 정도에 불과한 상황인데 생각보다 3월달까지의 그런 분양 결과가 상당히 양호합니다. 예, 괜찮았어요. 네, 뭐 지방이 안 된다는 의견들, 서울도 비싸다는 의견들 상당히 많긴 했지만 사실 하나도 그런 안 된 단지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다 지방이나 서울이나 수도권이나 매력 있는 지역들에 나온 적절한 분양가. 지금 분양되는 것들이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 합리적으로 시장에서 받아들여지는 수준이기 때문에 무난하게 지금 분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건설회사들이 다들 분양 물량들을 분양 계획을 아주 안 잡은 게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로 인해서 대부분 좀 하반기 쪽으로 늦춰서 보는 그런 경향들이 있지만 뭐 분양이라는 게 작년도 그랬던 것처럼 분위기 좋으면 확 나오는 그런 분위기들도 있고 뭐 신문이나 여러 언론에서 보시는 것처럼 대선 이전에 몰려 나올 거다라는 얘기들도 있고 뭐 대선 끝나야 나올 거다라는 의견도 있지만 지금 어디까지나 3월달, 4월달, 이번 4월도 나올 것들 보면은 대부분 시장에서 관심 가져볼 만한 지역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 분양은 단순히 뭐 요 몇 달을 판단하시기보다는 올해 연간으로 봤을 때 전년 대비 뭐 그렇게 많이 줄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분양 아까 우리 연구원이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뭐 아까 특정 회사를 얘기하셨는데 그 회사 아니더라도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분양시장의 선방이라는 표현을 쓰기에 가장 중요한 거는 위치하고 가격이거든요. 그게 만약에 합리적이고 시장에서 용인할 수 있는 지역이고 용인할 수 있는 가격이면 그건 문제는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 가지 변수는 그 11월에 난 그 대책, 가계부채 대책 때문에 그 전매 제한이나 또는 5년 재당첨 금지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실수요 위주로 움직일 것이다라는 그런 사실 또 그렇게 돼 있고 지금 그런 부분은 영향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말씀하신 대로 작년도 이제 11월 달 이후부터 실수요자 위주의 대책, 중도금이나 잔금 대출 규제가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분양 시장에 어떤 그런 투기세가 많이 껴있다고 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도에 뭐 이렇게 심심치 않게 나왔던 100대 1 경쟁률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안 나오고 있죠. 잘 돼봤자 한 10대 1, 뭐 지방 같은 경우는 잘 되면 50대 1까지 나오긴 하지만 수도권이 계속 이제 10대 1이나 5대 1 이 정도 분양 경쟁률이 나와준다는 것은 지극히 이제 실수요자 위주의 움직임들입니다. 근데 정부는 계속 실수요자 중심의 대출은 계속 해주겠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이런 전매 제한 같은 것들은 뭐 이미 이제 다 나와버린 상태여서 이제 입주 때까지 전매가 전혀 안 되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전매가 막힌 상황이긴 하지만 전매 관련해서는 이미 그 11월 이전에 분양한 단지들 같은 경우 여전히 전매가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이후 단지들 같은 경우도 전매가 전혀 안 되는 상황에서도 투자가 들어오는 이유는 결국은 지금 그 분양되고 있는 아파트들이 다 의미가 있을 정도로 투자가 들어갈 만큼 충분한 의미가 있고 그것들을 아까 말씀드렸던 실거주자들 중심으로 대부분 분양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분양이 양호한 것들은 어디까지나 그런 투기세가 아니라 실수요세라는 걸 한 번 더 말씀드릴 수 있다고 봅니다. 좋습니다. 올해 초에 저희 기센에서 전문가를 모셨을 때 이제 그분들은 정도는 좀 덜했지만 그 매체에서 프레임을 만드는 그런 소식들에서는 올해 부동산 시장 상반기가 특히 굉장히 안 좋을 거라는 이런 전망을 하는 전문가들이 많았어요. 근데 우리 이상호 연구위원은 이번에 4월 달에 또 우리 아주 의미 있는 게 미국에서 발표되죠. 환율 조작국이나 이런 거에서 금리에 관련된 문제. 그다음에 여러 가지 악재들이 있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이상호 연구위원께서는 올해 시장이 좋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근거를 설명해 주십시오. 뭐 이미 다 들어보셨겠지만 초과이익 환수제라는 게 이제 올해로 일몰되면서 내년도부터 시작이 되는 이런 상황들에 많이들 서두른다는 얘기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강남 서초, 송파나 이런 재건축 단지들이 그 초과이익 환수제를 피하기 위해서 진행되는 그런 사업 시행 인가나 아니면 관리 처분이나 이런 것들이 결국 의미하는 것들은 멸시를 동반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뭐 올해도 지금 강남권을 중심으로 이 강남권이라는 건 강남 3구가 아니라 정말 한강 이남권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강남권의 올해 매매나 아니면 전월세 같은 지표들이 강북권보다 훨씬 더 강한 상황들입니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정말 집들이 많이 없어지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이주수요들 때문에. 네. 그러니까 원래도 올해 홀수이기 때문에 한국의 이런 전월세 계약이 보통 2년 간격으로 진행된다는 걸 감안해 보시면
원래 홀수세가 항상 그 전월세 수요가 많은 해인데 거기다 이주세가 한 번 더 붙어주다 보니까 올해 전월세 거래가 상당히 센 상황인데 거기다 또 이주가 붙어주게 된다면은 너무 자명하죠. 그래서 올해는 그냥 계속 이제 이주 수요 발생으로 인해서 강남권의 주택 수요 자체가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아주 높고 전세 수요가 올라간다는 뜻은 결국은 전세 가격이 올라간다는 뜻인데 시장의 대부분 의견들이 역전세난이나 이런 것들하고 상당히 배치되는 일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역전세난도 잠깐 있다가 없어진 이유들이 말 그대로 대여 단지가 약간 입주가 있으면 내려가고 입주가 끝나면 다시 정상화되는 이런 길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뭐 상저하고 이게 아니라 올해는 상고하고 계속 이럴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대선이나 이런 정치적인 영향들은 투자 심리의 영향을 단기적으로 줄 수는 있는데 결국은 저는 투자 심리라는 것들은 정말 인간의 탐욕에 가까운 정말 그 기본 본성이기 때문에 투자 매력이 나타나는 시기가 언제든지 있다면 그런 외부 요인들보다는 곧바로 들어갈 수 있는 대기 수요들이 더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계속 좋을 것이다. 네. 좋습니다. 그럼 수도권, 뭐 지방하고 수도권로 대체적 부동산을 얘기할 때 양분해서 얘기하죠. 수도권 시장이 지금까지 좋았는데, 그러니까 한 3년 좋았는데 계속 이어질 거라 보십니까, 그러면? 네, 저는 한동안 더 갈 거라고 보는 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구형주택, 노후주택이 너무 많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제 계산으로는 15년 이상 된 주택이 수도권, 특히 서울에만 한 300만 가구 정도, 서울에만 한 300만 호 정도가 있기 때문에 이 노후주택을 어떻게 끌고 나갈 거냐가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이 노후주택 지금 재건축 진행되는 숫자들을 봤을 때 1년에 한 2만 호에서 3만 호 정도 진행되는 이런 상황들 상당히 오래 걸릴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뭐 더 쉬운 지표로 보시면 서울에 지금 3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가 한 70만 호 정도 되는데요. 아까 보셨던 그 노후주택 재건축 진행 속도를 봤을 때는 이게 단기로 끝날 일이 아니거든요. 꼭 강남, 서초, 송파에만 노후 아파트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부터는 80년대 지어놓은 서울의 각지에 있는 대형 아파트 단지들이 재건축이 몰려옵니다. 그럼 지금은 정말 시작 단계일 수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일기 신도시가 이제 도래하는 그 시점부터 해가지고. 아니요, 일기 신도시 이전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냐면 목동이라거나 광명, 상계, 그러니까 80년대 초중반에 지어놓은 아파트들이 이제 30년을 맞이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은 대부분 제외된 상태에서 이제 강남의 70년대 말이나 80년대 초반에 지어진 아파트를 재건축 지금 진행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얼마나 많은 재건축 물량들이 수도권에서 나올지는 일기 신도시 물량까지 겹쳐지면 더 많아지거든요. 저는 이 속도가 굉장히 좀 오래 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굳이 부동산 가격 하락을 논할 필요가 저는 없다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비수도권, 지방시장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수급의 영향, 공급이 많이 됐으니까 단순히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하방 압력이 좀 거세질 거라고 보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시장의 자정 능력 때문인지 대구 같은 최근에 그 지방에서 가장 먼저 뜨거웠던 지역들 같은 경우는 사실 좀 많이 수그러든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분양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입주가 많아지고 어느 정도 이제 정상화되는 구간이 들어서면서 2016년부터 지금 17년도까지 대구 분양은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경상북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대구가 잘 되면서 경상 같은 그런 위성도시들이 상당히 분양이 잘 됐었는데 그렇죠. 지금 어느새 다 대구나 경북 쪽에 좀 분양 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부산은 아직도 난리 났대요. 이제 부산 위주죠. 부산과 울산, 특히 부산의 위성도시인 경산, 김해 다 굉장히 좀 강한 상태들입니다. 그러면 이 상황이 뭐 지금 지속된 지가 한 4, 5년 이상 된 부산 상황에서도 문제가 발생을 할 정도로 지금 과열이 됐느냐라고 보면 저는 과열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난 3월 달에 분양했던 해운대 뭐 특정 단지 같은 경우는 처음으로 이제 2천만 원 정도의 그 3.3제곱미터 공급 가격 분양가가 책정이 됐는데도 분양이 됐거든요. 그래서 센텀이 아니 센텀이 아니고 무슨 시티죠? 갑자기 마린시티. 아니 이번에 구속돼서 LCT. 네. 그래서 LCT가 분양가 착한 분양가가 됐대요. 상대적으로 딴 분양가가 높아지다 보니까. 네, 맞습니다. 타 지역들 부산에서도 타 지역들의 과거에 상당히 높다라고 얘기했던 분양가들도 어느덧 나머지 요즘 분양되는 아파트를 비교해 보면 더 안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의 아파트도 전매가 더 쉬워지게 되는 거고 지금 분양가가 점점 더 분양가가 더 강해질 수 있는 그런 선순환 구조가 들어가게 됐는데 지금 아까 제가 PIR 전체 전국에 5배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지방은 사실 더 낮습니다. 지방만 놓고 보면은 4배가 채 안 되기 때문에 지방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비싼 거냐? 비싸지 않습니다. 근데 단 우려되는 건 하나가 뭐냐면 각 거점별로 이제 산업의 우리나라의 그런 입지가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가장 우려되는 산업이 조선산업이고 그렇죠. 뭐 해운산업이고 이런데 그 조선산업이 입지한 지역들 같으면 상당히 골치가 아플 수 있죠. 거제나 뭐 네. 이런 데죠. 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지금 그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데가 말씀하신 거제라거나 뭐 울산에서도 이제 동구, 왜냐 울산은 광역시기 때문에 그렇죠. 뭐 특정 지역들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근데 그 가격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조정을 받는 수준에서 시장 수익률, 그러니까 임대를 놨을 때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오게 된다면은 그 정도에서 머무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시장의 평형 원리에 따라서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 특히 주택이라고 하는 것을 투자 자산 관점에서 보시면은 생각보다 설명이 쉬운데 거주 그리고 또 복지 관점 이런 것들을 들어가서 이렇게 지금 실직이 많은 이런 동네에서 분양이 되겠느냐, 임대가 되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는 전 좀 너무 인도적인 차원을 너무 많이 집어넣은 해석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뭐 어느덧 시간이 요 질문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아까 초과이익 환수제 잠깐 얘기하셨고 지금 이제 또 수익형 임대사업자한테 또 치명타를 입힐 수 있는 게 이제 간주 임대료 부과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원리금 분할 상환도 있고 요 세 개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초과이익 환수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일몰이기 때문에 다들 많이 서두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연장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사실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정책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미실현 이익이잖아요. 이건 문제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가 이게 초과이익 환수제뿐만 아니라 지금 간주 임대료도 똑같은 그렇죠. 상황이라서 뭐 예전에 저희가 그 노무현 정권 때 봤던 그 종합부동산세랑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뭐 어디까지나 정책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될지는 한번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나가 더 보였죠. 아, 이번에 원리금 분할 상환. 원리금 수익성 분할 부동산은 상환, 좀 네. 문제가 클 것 같아요. 그게 만약에 맞습니다. 하반기에 된다면. 원리금 분할 상환을 그러니까 사업자한테 적용을 하게 될 경우에 정말 그 임대 수익을 노리고서 부동산을 매입하신 그런 분들에게 갑자기 이제 원금을 분할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 답은 뭐 두 가지가 있는데 정말 초장기 대출이 나오는 겁니다. 뭐 해외 모기지처럼 50년짜리 60년짜리 이런 대출이 나오게 되면은 원리금 분할 규모가 작아질 테니까 별 영향이 없겠지만 저는 그게 이제 그것도 어찌나 시장의 자정 노력으로 금융권들에서 출시를 할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미 작년도에 35년짜리 장기 대출도 담보대출도 나와준 상태이기 때문에 뭐 해외와 같이 그런 장기로 가게 되면은 영향은 작을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두 가지라고 했는데 하나는 뭐예요? 초장기 대출이 나오든지 다 팔고 임대사업자 안 하든지? 아니죠. 근데 임대사업자를 안 내면 또 이제 종합부동산세를 또 피할 수가 없는 그렇죠.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한국의 분위기 상으로 또는 여러 가지 이익단체들이 압력을 통해서 사실 말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조정 가능성은 언제나 정책적으로 있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아까 잠깐 방송 전에 얘기했는데 이상호 연구원은 자주 못 나오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시간이 한 3, 4분 정도 남았습니다. 이번에 책을 쓰시면서 그런 PIR 얘기도 하고 한국 부동산 시장 가격이 낮다라는 거는 어떤 계기로 그런 내용을 한번 알리고 싶었고 예, 주장하신 게 어떤 건지 전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좀 해주시죠. 제가 주식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항상 이렇게 가치 평가라는 걸 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상의 부동산은 가치 평가를 정성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자리가 너무 좋다는 마치 직관 같은 말을 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고 아니면 이게 생각보다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 적정 가치 대비 얼마나 올랐고 아니면 얼마가 좀 낮은 상태고 이런 것들을 아무도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주식도 지금 몇 배 어느 정도 받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싸다 비싸다를 논하는 직업을 하다 보니까 부동산도 충분히 그렇게 설명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첫 번째 생각은 그렇게 했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PIR처럼 그렇게 분석을 해놓고 봤더니 생각보다 지표가 너무 낮아서 뭐 이제까지 저희가 언론을 통해서 들었던 내용들은 도대체 무엇인가는 의문이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그냥 쉽게 판단하는 방법은 하나인 것 같습니다. 지금 TV 보시는 시청자들도 지금 본인이 살고 계시는 아마 집값은 근처에 아파트 부동산 같은 데 가보시면 벽에 다 붙어 있으니까 매매가를 알 수 있으실 텐데요. 그렇죠. 지금 가구 소득을 한번 나눠보십시오. 나눠보시면은 7배가 채 안 될 겁니다. 7배 이상 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없으시거든요. 가구 소득, 그러니까 집값을 네. 그러니까 내가 맞벌이면 네, 맞벌이면 맞벌이 소득, 그러니까 외벌이면 연봉으로 외벌이 나누면 소득. 되죠. 네, 그냥 계약 연봉으로 나누시면 됩니다. 그렇게 나눠보시면 생각보다 제가 말씀드린 배수랑 크게 다르지가 않을 겁니다. PIR이 왜곡되는 그런 현실을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한 사실로 올바르게 좀 알리고 싶어서 이 책을 내시게 된 거고 그런 주장을 하시는 거죠. 네, 뭐 저는 뭐 부동산을 일부러 푸시할 사람도 아니고 금방 말씀드린 그냥 좀 있는 그대로의 부동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던 건데 대부분 언론이라는데 좀 겁을 많이 주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좀 그거는 좀 저는 합리적이지 않다는 생각으로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 시장 자체가 합리적이지 않잖아요, 일단. 그리고 마케팅 중에서 가장 그 효과적인 마케팅이 노이즈 마케팅보다 공포 마케팅이 원래 더 큰 법이고, 저희가 이상우 연구위원을 잘 맞는 게 뭐냐면, 저도 이제 나오시기 전에 제 프로에서 항상 그 프레임에 속지 말라는 말을 제가 자주 하거든요, 우리 시청자들한테. 그러니까 프레임이 아니고 팩트를 그냥 팩트 받아서 그러니까 사실로만 받아들이면 되는데, 과도한, 이런 것들이 붙어서 저도 굉장히 답답하던 차에, 사실 이상우 연구위원을 제가 모 매체에서 나온 이런 연구위원이 나오는데 그분이 주장한 게 이거다 해서 제가 연락을 드려갖고 섭외를 한 거거든요. 근데 들어보니까 저희가 늘 생각했던 거를 수치와 조금 더 합리적으로 저희한테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 오늘 좋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상우 연구위원님은 자주는 못 나오셔도 가끔 한번 나오셔갖고 좋은 얘기 좀 해주시죠. 알겠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 투자를 하고 싶고 내가 집을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게 너무 집을 못 사는 분들 심리는 똑같아요. 조금 오르면 꼭지 잡는 거 아닌가 걱정하고요. 조금 떨어지면 더 떨어져서 바닥에서 사고 싶은 게 인간의 심리죠. 그런데 저희가 늘 주장하는 것처럼 그럴 수는 있죠. 물량이 한꺼번에 몰리면 소화가 안 돼서 조금 소화불량 형태를 보이는 시장이 나타날 수는 있지만 그거는 일시적이고요. 오늘 이상우 연구위원 전체 주장은 PIR이라고 하는 전체 소득을 집값을 이 소득을 나눴을 때 5.7년이요? 네. 5.7년, 5년, 그러니까 약 6년 정도, 한 5년 반 정도만 돈을 모으면 집을 살 수 있는 수치가 지금 수치로 얘기하는 거니까요. 이분들은 애널이시거든요. 애널 일을 하시는 분이니까 수치가 정확해야 되겠죠. 거기에 희망 가지시고 본인들이 실수요로 집을 사실 분이나 투자도 마찬가지로 적정 수치를 나눠보시면 여러 가지 변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감안하시고 하여튼 희망 가지시고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좋은 의견 주신 분은 유진투자증권 이상우 연구원이었습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